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192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고요 학습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아직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종이로 된 학습지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대신 선생님이 그 전에 밴드에 2단원까지 학습지를 싹 올려놨기 때문에 그 학습지를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학교에 등교한 이후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다시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면요, 일제강점기 역사를요 우리가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40년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1910년대의 일제 통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에 대항하는 우리 민족의 저항, 즉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1910년대의 저항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으냐면 국내외로 나눴죠. 그래서 북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의 이제 결과로서 우리가 배운 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의 내용은 그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바로 192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충 어떻게 수업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쪽으로 잠깐 와보면 오늘부터, 즉 1920년대의 민족운동부터 여러분들이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념은요 이데올로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상은 머릿속에 든 거죠. 그럼 머릿속에 든 것인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고를 하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이념, 즉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즉 민족운동하고 관련되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910년대의 민족운동에서는 이러한 이념의 구분이 없었는데, 따로 하지 않았는데, 왜 1920년대가 되면 이러한 구분을 하느냐 하면요, 바로 192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안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1910년대보다는 1920년대에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요,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1910년대 말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공산 세력, 즉 사회주의 세력이 당을 만들어가면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서 점차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를 이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1920년대는 반드시 민족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뭐주의라고 하면 앞에 있는 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주의에 대해 있으면 뭐를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민족주의. 말 그대로 뭐를 중요시한다? 민족을 중요시한다. 여러분들 어떠한 그 가치보다도 민족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개인 혹은 돈, 명예, 개인적인 행복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민족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독립운동, 즉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에 헌신을 다 하겠죠.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조금 어려워요. 사회주의는 뭐냐? 그럼 사회를 중요시한다? 사회를 중요시한다.
그럼 어떤 사회를 중요시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굳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자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중요시한다. 혹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중요시한다. 이 정도로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사회주의는 조금 빼서 적어봐야 되는데요. 이 사회주의는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세상을 이렇게 본다. 사회주의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봐요. 세상은요, 두 개로 나눠져 있대요. 두 가지의 사람들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 사람은요. 첫 번째, 돈이 많은 사람, 자본가. 돈이 많은 사람. 반면에 돈이 없는 노동자.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괴롭힌다. 그러니까 자본가 때문에 노동자들은 괴로워요. 왜? 돈도 없는 데다가 계속 착취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돈은 누가 다 가져가느냐?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다? 이 자본가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얘네들이 다 가져가니까 돈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자본가를 없애야 된다. 이 자본가 세력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주의냐면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사회주의하고요 도대체 독립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겉보기에는 사회주의하고 독립운동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어요. 자, 우리 제국주의는요, 힘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막 침략해가지고 얘네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왜 힘들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왜? 바로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많이 얻고 싶은데, 뚱뚱이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바로 이러한 식민지를 어떻게 한다? 약한 나라의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그리고 막 만들어서 다시 약한 나라에다가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즉 상품의 시장으로 삼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위한 게 제국주의죠.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대입해봅시다. 일본과 한국. 일본에 의해서 한국은 식민지로서 침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면 굳이 따지자면 이 일본은요 자본가를 대표하는 국가겠죠. 그리고 착취를 당하는 건 불쌍한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일 거예요. 물론 한국인 중에서도 조선인 중에서도 자본가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지만 굳이 나라를 따져서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국은요 불쌍한 노동자의 나라일 거고요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아주 못된 자본가의 나라가 되겠죠. 즉 이렇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인들을 독립시키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국에 독립하는데 누구는 관심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의 독립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으니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요, 바로 1920년대 국민민주운동 중에서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실력 양성운동, 말 그대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시했던 운동입니다. 자, 여기다 학습지에 나와 있지만 실력 양성 운동이란
일부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이 민족의 실력, 즉 경제, 교육, 문화 등을 길러서 독립운동을 하자. 즉 우리가 총칼을 들고 일본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겨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다. 우리의 일단 교육이라든지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을 길러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독립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 물산을 장려한다. 즉 이것은 뭐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예속을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요, 1920년대 되면 우리가 배웠죠. 회사령이 폐지되고 관세가 폐지됐다, 철폐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면 당연히 힘세고 강하고 아주 자본이 많은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조선의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은요, 1920년대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조만식 선생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사람들한테 장려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호가 있었어요. 어떤 구호냐? 즉,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의 살림은 우리의 것으로.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조선 사람들의 물건, 조선 사람들이 쓰는 물건, 조선 사람들의 살림은 조선의 물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리고 소비를 절약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물산 장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일본 물건을 쓰지 말고 우리 한국 물건을 쓰자, 조선 물건을 쓰자,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소비는 늘어나요. 그런데 생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경제적으로 일본은요, 기계도 축축축축축 하면서 막 한 벌, 100벌, 1000벌, 10,000벌 옷을 만들어도 그렇게 나오는데, 조선은 생산 능력이 부족해. 끼고 하면서 하루에 뭐 10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옷도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왜 비판하느냐? 바로 결국에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해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누구만 좋아졌다? 자본가만 좋아졌다.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다 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산 장려 운동은요,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소비와 생산 능력에 대한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요, 이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이 운동은요, 밀립대학, 민간에서 만든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거였어요. 왜 이런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한국인들은요, 조선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별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항,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스스로 뭘 만들자?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해서 이제 설립 목표로 이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은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이제 학교를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밀립대학 이성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요. 뭘 하게 되느냐?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모으고 있었는데 이때 당연히 누가 방해한다? 일제가 간섭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일제 간섭과 방해뿐만 아니라 요 당시에 한참 모금을 하고 있던 당시에 그 남부 지역에 막 물난리가 나고 수재가 나가지고 모금 활동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도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반대돼서 일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당시 문화통치 시기죠. 문화통치 시기 기만, 분열, 그리고 뭐다? 무마, 불만을 없애기 위한 무마책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일제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경성은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에다가 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줌으로써 야, 너가 그렇게 힘 빠지게 쎄 빠지게 막 밀립대학 만든다고 그런 얘기 다시 하지마. 왜? 우리 경성제대 설립해 주잖아. 좋지. 이제 한국인들도 고등교육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이제 다시는 이런 운동 하지마 라고 하면서 불만을 무마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농촌 계몽운동. 농촌 계몽운동 살펴봅시다. 자, 농촌 계몽운동은요 말 그대로 농촌을 어떻게 한다? 계몽시키는 운동이죠. 계몽이 뭡니까? 그렇죠. 무지몽매. 지금까지 잘 몰랐고 혹시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면서 눈이 팍 뜨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똑똑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계몽이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운동으로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촌 계몽운동은요 192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농촌을 방문해서 지식 및 한글을 보급하는, 그래서 요 비슷한 걸로는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맹퇴치 운동,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퇴치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뭐 글자 모르는 사람을 막 퇴치하는, 막 죽이는 건가? 아니죠. 문맹, 글자 모르는 것 자체를 없애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맹 퇴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로 신문사와 연계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한글 보급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문사와 연계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했던 거는 무슨 운동이냐 하면 문자 보급 운동. 문자를 보급하자.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합시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그나로드 운동. 이 그나로드 운동은요 그 러시아에서 온 운동인데요. 그나로드라는 말이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민족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지식인과 학생, 즉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민족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지식도 알려주고 한글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계몽활동을 한다라는 뜻의 그나로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운동은요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1930년대 일제에서 중단이 되고 말았다 라는 것까지 요 세 가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안에는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다 누구에 의해서? 민족주의 계열에 의해서. 목표는 뭐다?
교육과 산업과 문화의 실력을 길러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하는 것. 독립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2개로 자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농민, 노동, 운동과 그 외 사회운동. 농민, 노동운동과 그 외 사회운동인데, 자, 여기서 농민과 노동운동은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자, 이 당시에도 농민과 노동자들, 즉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공장에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아주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나섰던 이제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에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기서 보면 배경을 한번 봅시다. 이러한 농민운동의 배경은요, 4.1운동 이후, 즉 1919년 이후에 지식인 학생 사이에서 뭐가 유행한다? 그렇죠.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된다. 이 당시 사회주의는요, 굉장히 엘리트 학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누구나 한 번씩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아주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이제 이념이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노동자 단체 그리고 국민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조직하고요. 어떻게 한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운동과 이제 노동운동은요, 기본적으로는요,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성격이 강해요. 즉, 먹고 살기 위한, 그래서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각각의 지주라든지 자본가에 대항하는 그런 투쟁적인 성격이 있고요. 대부분이 이 일제의 그 일본인 지주나 일본인 기업가, 자본가가 많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돈이 많은 지주나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일본하고 친한, 즉 친일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요,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는 측면 위에도 독립운동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독립운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농민운동은 어떻게 했느냐? 농민운동부터 살펴봅시다. 농민운동은요, 배경을 보면 우리 농민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냐? 자, 일제의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뿐만 아니라 이 농민은요, 항상 누구랑 싸우게 되느냐? 지주들, 땅이 많은 부자들, 땅의 주인들, 지주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소작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작인회 혹은 농민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소작인회. 소작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민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전개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소작쟁이.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EX. 여기 보이셨나요? EX.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태도라고 하는 곳에서 소작쟁이가 있었는데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1932년인데요. 물론 조금 시기적으로 선생님이 헷갈리네요. 23년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당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냐면 소작료가 생산량이 70% 정도를 가지고 갈 정도인데 이것을 40%대로 인하를 하는데 성공을 했던 아주 성공적인 소작쟁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했던 거죠.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은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누구를 대항해서? 자본가를 대항해서 일으켰던 것들이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20년대 노동자 수가 급증하게 되고요. 이때 뭐 영국도 그랬고요. 이 시기도 그랬고 나중에 산업 이제 현대의 산업이 발달한 시기도 그런데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그리고 뭐다? 형 때린다, 체벌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는 민족 차별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게 되고요. 이때 노동쟁이, 소작쟁이와 다르게 이건 노동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것은요. EX 원산 총파업. 여기 나와 있다시피 노동쟁이는 주로 일을 때려치우고 파업에 돌입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8년. 자,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 바로 1928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그 외 사회운동. 그 외 사회운동은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하자? 철폐하자 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성운동.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사회운동의 단체를 적어놨습니다.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는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 이거는요 백정들, 우리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단체는요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운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제정한 방정환 선생 있죠. 그 내용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 어린이에 대한 나쁜 대우를 없애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외에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도 있었는데 여성에 대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여성운동 근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형평운동은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를 밑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을 이제 차별하지 말자,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자라는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한 소년운동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배웠고요. 선생님 잠시만요.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될까 싶어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민족유일당 운동과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29분인가 선생님 금방 확인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영상이 짧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 살펴봤느냐 하면 1920년대의 국내 민족 운동 중에서도 첫 번째 실력 양성 운동과 두 번째 농민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로 종이에 때 맞춰서 쳐주는데 오늘 남아있는 내용인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과제는 다음 시간에만 제출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